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라디오입니다. 유난히 덥고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가족 사이도 믿음도 때로는 너무 쉽게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평생을 묵묵히 일만 하며 가족을 지켜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믿고 맡긴 가족에게서 돌아온 건 안타깝게도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단호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건자재 유통업을 하며 70평생을 살아온 김성기입니다. 나이는 70을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나가 문을 엽니다. 이 일밖에 몰랐고 이 일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비 맞고 땀 흘리며 트럭 위에서 자재 나르고 공사장 돌며 몸 부딪히며 살았죠. 그렇게 30년 넘게 지켜온 작은 회사입니다. 겉으론 번듯하지 않지만 거래처는 저를 믿고 오래 함께 해줬고 직원들도 한 집안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회사 하나에도 평생을 바친 사람의 손때와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만이 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어릴 땐 아빠 품에 안겨 자던 아이였지만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결혼한 뒤엔 점점 멀어졌죠. 그래도 저는 그 애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위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 일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제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위가 자꾸 제 회사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인어른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에 감동했지만 요즘 들어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믿고 넘긴 걸까요? 아니면 딸과 사위를 가족이라 착각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 그대로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가 빠르고 야무졌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탓인지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는 저를 기다리며 혼자 숙제를 했죠. 아빠, 오늘은 시멘트 냄새 안 나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몸이 부서져도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해서 장학금 받고 서울로 대학에 갔습니다. 처음엔 매주 전화를 걸고 자취방 사진도 보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통화는 짧아졌고 명절 때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크면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도 혼자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위와의 첫 만남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였죠. 말은 공손했고 눈도 마주치며 인사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 없이 자란 유진이가 참 강해 보입니다.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그 말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비추면 사위는 한사코 제 일엔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 쪽은 소질이 없어요. 장인어른처럼 못합니다. 그 말에 되려 믿음이 갔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딸 부부가 휴가를 핑계로 며칠 제천에 내려왔습니다. 사위는 그날따라 유난히 사무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시는구나, 직원분들이 다 오래 계셨겠어요. 구석구석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피는 모습에 갑자기 우리 회사에 관심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사위가 서울에서 투자하던 사업이 크게 손해를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혹시 오빠가 제천에 내려와 일 도와드려도 괜찮아? 라고 묻더군요. 순간 걱정도 됐지만 가족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지.
회사도 점점 커지는데 가족이랑 같이 하면 좋지. 그렇게 사위는 제천으로 내려왔고 낮에는 창고를 정리하고 밤에는 제가 오래 쓴 거래처 수첩을 들여다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도움이 아니라 접근이었다는 걸. 딸도 사위도 제게 아버지 덕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들도 사위분이 참 성실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조금씩 풀렸고 이젠 내가 손 놓아도 되는 걸까라는 안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래처 결제일을 앞두고 사위가 혼자 장부를 복사하던 날, 사무실 구석, 비밀번호도 모를 서류함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딸이 혼자 창고에서 직원들과 속삭이던 낮잠 시간, 그 조각들이 퍼즐처럼 이어지기 전까진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사위가 손수 물류창고 청소를 하고 낡은 사무실 의자를 새로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이제는 정말 함께 가려나 보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고 퇴근길에는 반찬을 싸서 사무실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아빠, 옛날 생각나지? 나 중학생 때 도시락 싸드렸던 거.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다정함도 너무 일정하면 의심이 듭니다. 늘 같은 시간에만 오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사위는 꼭 오후 늦은 시간엔 제 업무 동선을 피해 혼자 서류함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 장부가 책상에서 사라졌다가 이틀 뒤 서랍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놓친 줄 알았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사위는 자꾸만 회사 장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규모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사무실도 리모델링하면 요즘 기업 이미지에 맞게 더 좋을 텐데. 그 말들이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이름 배우는 척하면서 관심은 자꾸 문서와 권한에 머물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저녁, 저는 퇴근하려다 깜빡 잊고 두고 온 핸드폰을 찾으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사위가 제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백신 업데이트 하려고. 말은 그랬지만 그 창엔 법인세 납부 내역과 대표 권한 관련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왜 내가 그걸 보고 있어? 내 말에 사위는 잠시 얼어붙더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꿨고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옮겨놨습니다. 딸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상호 좀 이상한 것 같아 회사 내부 문서에 너무 관심을 가져. 그러자 딸은 처음으로 저에게 나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식으로 사람 의심하면 못 살아요. 오히려 남편이 도와주려다 상처받겠네.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딸도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딸도 같은 마음인 건가?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 불을 끄며 낡은 거래처 수첩을 가만히 넘겨봤습니다. 그 속엔 제가 지켜온 시간들이, 사람들이, 신뢰가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던 날 중요한 서류 몇 개가 온데간데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그 중엔 부동산 등기 서류, 거래처 장기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끝까지 못 봤다고 했고 딸도 아빠가 깜빡하신 거겠지라며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출장을 나갈 때도 서류 몇 개는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느낌. 그런데도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거래처 미팅이 있어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니 사무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엔 몇 개의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형 납품 계약의 원본 서류였습니다. 금고에만 보관하던 그 문서가 왜 책상 위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게 확실했습니다. 직원 중엔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고
열쇠는 항상 내 손에 있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분 탓이 아니구나. 며칠 후 딸 부부가 불쑥 저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반찬을 정리하며 웃었고 사위는 수줍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저도 회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거래처 담당 하나만 맡겨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장 회사에 있는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겠다며 사위는 이틀 연속 야근을 자청했고 그 와중에 사무실 CCTV에 오류가 생겼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가장 오래된 거래처 세 곳의 매입 계약서 원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거래처 하나에서 계약서 이중 제출 건으로 항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계약서를 다시 보냈다고 했고 담당자는 내 서명이 아닌 컴퓨터로 출력된 도장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인감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의심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위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거래처 계약서 고쳤냐? 사위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딸이 뛰어들어 아빠 왜 그래? 하고 소리쳤고 나는 마침내 억누른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장부도 자재도 매출도 아니야. 사람이고 믿음이야. 난 지금 사람과 믿음을 잃었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여?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리도 가족이야. 회사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한테 줄 건데?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사라질 때를 이야기하는 딸의 말은 그 자체로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내 앞에서 내 회사의 미래를 묻는 그 말이 모든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원회의, 전출금 보고 및 내부 시스템 변경 논의. 믿었던 만큼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람부터 걸러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회의는 월요일 오전 8시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들어왔고 회의실 맨 뒤 딸과 사위는 무거운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내 모든 계약서, 견적서, 거래 기록은 나 외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서류는 원본과 디지털 파일 두 형태로 이중 관리할 겁니다. 회사 내 어떤 정보도 외부에 무단 유출하거나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과 사위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감정을 섞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 이후 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물러섰고 나는 침묵 속에서 무너져가는 신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날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예전처럼 내 곁을 지켰고 일은 오히려 더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실장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가 내민 건 한 통의 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저 모르게 회사 로고와 제 이름을 넣은 사업 제안서를 외부 업체에 전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계약도 없고 회사와 무관한 자료였지만 보는 사람이 혼동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대표이사 곧 은퇴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법인 전환 후 투자 유치를 미끼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의 송신인은 사위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그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 분실된 견적서 한 부가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단가표와 항목 배열이 다른 회사 견적서에 똑같이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빠져나간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가족을 이제는 법의 심판 아래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낼 수는 없어요? 나는 대답 대신 메일 출력물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통 컨설팅 업체에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엔 사업협력 제안서 초안이라는 문서가 들어있었고 표지에는 내 이름과 회사 로고까지 인쇄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사의 일부 유통 권한을 기반으로 외부 자금 유치를 타진 중이며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상우의 요청으로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동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이름이 명시된 제안서가 외부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딸은 그걸 알면서도 침묵한 걸까? 사위 혼자 꾸민 일일까? 아니면 둘이 함께였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CCTV 백업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사위가 야근한다고 남아있던 날 누군가 내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적이고 USB를 꽂아 회사 서류를 복사해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은 내 딸이었습니다. 영상 속 딸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모니터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 봤습니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체념, 그리고 마지막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오전 11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할래? 딸은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고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내 그 CCTV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걸? 내가 내 딸이란 게 오늘만큼은 참 부끄럽다. 나는 조용히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딸은 내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린 그냥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그렇게까지 하진 않기로 했는데 일이 여기까지 온 거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가 키운 딸인데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낯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우 명의로 이루어진 어떤 계약이나 문서 제출도 법적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제 딸 사위분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나 말고 그 누구도 발을 들릴 수 없어. 그게 가족이라도.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조용했고 회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객사 두 곳에서 거래 취소 통보가 연달아 왔고 그리고 주거래은행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은행 측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귀사 대표자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곧장 관할 등기소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변동은 없었지만 누군가 대표자 정보를 조회하고 법인 정관까지 열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도 힘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만 물러나셔도 될 때 됐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씩 웃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낼 때 회사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거든요. 솔직히 더 이상 장인어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는 천천히 걸어가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도용된 계약서 사본과 USB 복사 내역 CCTV 출력본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위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계셨네요. 전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병이 뭔지 아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거다. 내가 지금 그 병에 걸린 거야. 사위는 일어나더니 의자를 뒤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다? 아버지잖아요. 설마 진짜 우리 가족을 여기서 다 자르시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간 그날부터 내 곁에서도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졌네.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잘못했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무너진 믿음 위에 말을 얹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울먹였고 사위는 격앙된 표정으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마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 회사엔 앞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사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내 사위가 아니라 회사 뒤에서 자료를 훔쳐간 침입자일 뿐이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우린 가족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가 했던 일이 다 들어있다. 사무실 자료 무단 복사, 거래처 명단 유출, 위임장 위조까지. 사위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걸 경찰에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료는 나 자신에게 떳떳해지기 위해 남겨둔 증거다. 너희를 위협하려고 꺼낸 게 아니야. 그만큼 나는 더는 너희를 믿을 수 없다는 거다. 딸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법무사 통해 모든 문서 정리했다. 이 건물 출입 금지 조치는 내용 증명으로도 발송할 거다. 다시 들어오면 그땐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그 순간 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두 사람에게 퇴거 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며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핏줄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품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너희는 욕심을 품었고 나는 그걸 이제야 정확히 본 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이제라도 관계를 끊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올 거라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자료는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문서 복사 로그, 위조된 계약 초안, 그리고 딸이 USB로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까지. 법무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소는 아직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은 조용히 정리하되 분명하게 알릴 겁니다. 언론을 통해 말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업계는 말보다 신뢰가 빠릅니다. 거래처와 협력사에 사실만 정확히 전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주요 거래처와 협력업체들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말미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후 김상우 씨 및 그 가족 명의 혹은 유사한 명칭의 업체가
본사 또는 관계사의 이름으로 접근할 경우 이는 무단 접촉 또는 사기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뒤 한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위분이 H스틸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견적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말투며 내용이 수상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공문 내용대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다른 업체들도 알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의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고 신용기관에서 그들의 사업자 대출 심사도 보류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내 시스템을 조용히 정비했습니다. 사위가 접근했던 재무관리 프로그램은 모두 교체했고 새 회계 책임자를 선임했으며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더 탄탄해졌습니다. 오 실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두 분 정말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나도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그 마음을 틈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이젠 냉정해야 한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랍 속에서 딸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저 손을 잡고 세상 어디든 함께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내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의 일이 아니다.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에 대한 일이야.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 사위가 창업한 회사는 실체 없는 명목뿐인 사업이었고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한 채 폐업했습니다. 허위로 등록된 법인 주소, 확보되지 않은 물류창고, 조잡하게 조작된 견적서와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론 그 어떤 거래처도 오래 붙잡을 수 없었죠. 어느 날 거래처 대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친구 처음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게 이상하더군요. 근데 사장님이 조용히 귀띔해 주신 뒤로 그날로 접었습니다. 신뢰는 금방 깨지더라고요. 나는 짧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오래도록 묵직했습니다. 그 후 사위는 금융연체로 신용거래가 막혔고 딸은 아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아빠, 제발. 나는 조용히 일어나 냉수 한 잔을 아이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다. 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끝난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아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건 내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건 같은 피보다 함께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며칠 뒤 사위는 외상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딸은 아이 학비 문제로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전과 같은 시선과 관계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중소사업자의 후계자 선정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누구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잠시 웃은 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정했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신뢰 없이 욕심만 앞세운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줄 거야.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과 소박한 점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 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한 곳에서 감사 편지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더 든든해졌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 속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그게 무너지면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지금 제천은 날이 맑고 하늘이 꽤 높습니다. 회사 마당 한켠에는 철근 자재 대신 국화 화분을 몇 개 들여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물을 주는 일이 참 고요하고 좋습니다. 일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직원들과 밥을 나누는 일상이 이제는 내게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하루입니다.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손녀가 떠오를 때면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의 안녕을 빌 뿐입니다. 직접 도와줄 순 없어도 그 애가 자라 어른이 됐을 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껴줬으면 합니다. 가끔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래도 따님인데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그럴 땐 그냥 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얼마나 덮고 넘어가려고 애썼는지,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은 냉정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 곁엔 3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믿고 거래해주는 협력사들도 여전히 함께합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회사를 넘어서 그들과의 신뢰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은 행동으로 묻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지켜낸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